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인복이 있다는 것이 진짜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위에 인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질이 인복도 없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조절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전혀 없는 운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복이 있는 사람이 얻는 많은 행운에 비교해 인복이 없는 사람이 평생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야말로 정말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인생을 사시면서 본인은 비교적 인복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인복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본인 컨트롤과 전혀 무관하게 타고난 인복, 과연 이런 인복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의 토픽은 countertops, 우연한 만남, store theft, 성공으로 가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금연법입니다. 여러분, 부엌을 리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카운터탑 있죠. 카운터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쿼츠로 만든 카운터탑이라고 하는데 아주 깨끗하고 멋있죠. LA 북쪽의 밸리의 파코이마 지역의 산업 공장 내 많은 노동자들이 카운터탑에 사용되는 이 번쩍거리는 커다란 스톤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톱날 소리는 소리가 귀를 자극하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스페니쉬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단하는데 아무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스페니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치료가 불가능한 폐질병이죠. 실리코시스로 사망자가 줄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년 나이도 넘기지 못한 연령층입니다. 이 지역 커뮤니티 아웃리치 워커인 마리아 카브레라 씨는 인부들에게 실리코시스에 대해서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을 보호할 것을 알려주고요. 이 실리코시스는 사람의 폐를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카운터탑에 사용되는 스톤 절단하고 또 광택 내면서 생겨 날아다니는 아주 미세한 크리스탈린 실리카를 들이마시면서 생긴다고 알려줍니다. 사실 이 병, 실리코시스의 역사는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자연적인 스톤보다 오히려 실리카 양이 몇 배 높게 들어가서 만들어진 인공 스톤, 이것이 인기가 최고로 높아지면서 이 병의 케이스는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연구가들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실리카 먼지가 폐 안에 쌓이고 이것이 흉터가 생기게 만들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것이 약해지고 결국 폐가 재구실을 전혀 못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이때까지 하면 이 폐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옵션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카브레라 씨는 말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 인공으로 만들어진 스톤을 자르는 데 종사하는 수많은 젊은 층 노동자들, 대부분이 라티노 이민자들인데 많은 숫자가 사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이런 환경에 수십 년간 노출되고 60대나 70대에 나타나던 이런 치명적인 병이 이제는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이 대부분 피해 대상입니다. 이들은 말기 진단을 받고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고 UCLA 메디컬 센터 담당 의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파코이마에 거주하는 27살의 레오날도 세구라 메자,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아이들과 공원에서 같이 놀아주다가 산소 탱크가 낮아지면 곧장 집으로 서둘러 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축구장을 뛸 수도 없고요. 이전에 하던 대로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물론 일도 불가능합니다. 레오날도 씨는 이전에 LA 카운티 전역을 돌면서 카운터탑을 자르고 광택을 내고 이것을 설치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일해왔습니다. 이러는 동안 여기서 나온 더스트는 그 안을 가득 채웠고요. 마스크 하나 덜렁 주어지고 절대 특별함이 없는 보호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런 더스트를 빨아들이는 호수와 기계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절단할 때 먼지를 줄이는 물을 뿜는 옵션은 전혀 없이 온 사방대로 날아다니는 채 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기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층계를 올라가는데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체중도 감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폐 한쪽이 완전히 기능 상실되고요.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달려가서 입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진단을 받고 이전에 실리코시스가 무엇인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병은 치료가 없는 채 폐 이식만 대기 중이라고 스페니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과연 누가 본인에게 폐를 기부할지 모른다고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하던 2명의 이 동료가 이 폐 이식을 기다리다가 이미 사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 카브레라 씨와 다른 아웃리치 프로그램 멤버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멤버인 클라우디아 바스케스는 샌프란난도 밸리에 위치한 홈디포 파킹장을 돌면서 노동자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모두 실리코시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요. 이 옆에 팜트리에 기대에 서서 말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그렇게 위험한 것이냐고 되묻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고 말하면서 일할 때 절대 물이 곁들여진 톱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숨 들이마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위험도는 아주 심각합니다. 연구마다 나와 있는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스톤을 절단하는 노동자 5명당 1명꼴로 실리코시스에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안에는 이 분야 노동자 중 4천여 명이 그중에서 약 848명까지 실리코시스에 걸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61명은 결국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UCLA와 UC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카운터탑을 갈면서 실리코시스에 걸린 10여 명 중 거의 5분의 1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한 사람 중에 들의 중간 연령은 4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절반 이상이 심하게 폐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단계에서도 사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진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박테리아 폐렴 또는 튜버클로시스라는 오진이 내려져 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무서운 실리코시스 케이스 면에서 LA 카운티가 최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 차원에서 2019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카운터탑 노동자 중 83명이 진단을 받았고 이 중에 무려 60명이 LA 카운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샌프란난도 밸리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곳이 바로 스톤 절단에 생산되는 최고의 허브 에리어인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급기야 캘리포니아 노동안전환경 오샤에서는 스톤에 임하는 노동자 보호 차원의 응급 룰을 도입하고요. 카운터탑 산업계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공으로 만들어낸 스톤은 콜트를 잘게 으깨서 이것을 레진으로 다시 붙게 만들어진 것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LA 카운티는 실리카를 첨가해 생산된 스톤 전체를 금지하는 정책도 국내 중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안전 스탠다드가 있지만 더 추가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데 이 목소리를 모으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는 이 스톤을 생산하는 과정에 더 강력한 세이프티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요. 이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레오나르도 세구라 메자스는 여러 명 노동자들, 이분과 여러 명 노동자를 대변해서 이 변호사를 찾습니다. 변호사는 스톤 생산 회사를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롱비치의 변호사 라파엘 메스커 씨는 일반 호흡기와 일반적인 스탠다드 방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절단할 때 물과 함께 먼지를 줄이는 웻 메소드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물을 사용하는 절단 방법을 이용하는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카운터탑에 사용되는 엔지니어 스톤은 온 세상에 퍼져 이 인기리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동자들이나 또 이것을 부엌에 설치하는 일반인들 모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1996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26살이던 트레이시는 콜로라도 대학에서 비교 문학 석사학위를 마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라틴 아메리카 문학을 전문하는 분야를 마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스페니쉬도 테스트해 볼 겸 남아메리카를 1년 동안 여행길에 나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에콰도르의 수도 퀴토에 도착했습니다.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의 엑스플로러스 클럽의 퀴토 브랜치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곳은 불행히도 파산했지만 그때 당시 미국의 베이스를 둔 사우스 아메리카 전역의 클럽하우스를 가지고 있던 단체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요. 미국의 가족 친지들에게 보내려고 가방에서 포스트카드를 몇 장 꺼내 지금까지 경유해온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한 남성을 보게 됐는데 책을 들여다보던 남성은 트레이시 눈이 그에게 맞춰지려던 순간 남성도 머리를 들면서 두 사람 눈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강아지가 남성에게 뛰어들어 그러자 마치 자기 강아지처럼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요. 지난 2년 동안 런던에서 가르치는 32살의 뉴질랜드 남성 팀 지치였습니다. 이 남성 팀은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나중 인터뷰에서 말한 것인데요. 팀은 그때 당시 여행 외에는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단지 젊고 의욕이 넘치던 시절에 그냥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뉴질랜드에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던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남녀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도 대화가 비교적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스의 높은 교육 수준에 팀이 다소 억눌리는 기분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트레이스는 상당히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여성이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팀의 첫인상을 얘기하는 트레이스는 뉴질랜드 액센트가 너무 멋있었고 두 사람은 결국 그날 저녁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로컬 식당에서 즐거운 식사를 하고 여행에 대해서 가족들, 커리어, 또 각각 미국과 뉴질랜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꽃이 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식당은 생각보다 분주한 거리에 위치하고 좀 시끄러웠지만 그렇지만 그들 대화 중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이렇게 뜻있는 식사와 시간을 보내고 트레이시가 묵는 호텔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개기월식이라는 소문을 듣고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더 많은 대화에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에콰도르 북쪽에 남아메리카를 가로지르는 적도 이퀘이터가 위치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널리 알려지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인데 주위를 둘러보고 두 사람이 같이 앉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연의 만남과 뜻있는 시간을 가졌지만 두 사람이 각자 정해놓은 다른 갈 길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여행 계획이 짜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얼마 후 에콰도르의 꾸엔타에 도착해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뒤 그 뒤부터는 거기서 페루로 같이 가자고 이것도 약속합니다. 꾸엔타에서 만날 호텔 장소를 정해놓고요. 혹시 몰라서 이 호텔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두 번째 백업 호텔도 정해놓았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셀폰, 인터넷, 이메일이 널리 사용되기 이전이면서 여행 중에는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주가 지나고 트레이시는 친구 모니크와 약속한 백업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주인이 주말 동안 문을 닫는다고 해서 트레이시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텔 주인에게 도저히 어떻게 묵을 수 없냐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호텔 주인이 이것을 이용을 허락하면서 그 대신 나갈 때는 호텔 전체를 잠글 것을 당부하고 두 여성은 아주 신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묵다가 호텔을 하루 떠나게 되면서 문고리 노트를 적어놓고 갔습니다. 그 노트의 내용은 팀한테 부르면서 이 호텔 문이 닫혀 있지만 모니크와 내가 여기 묵고 있으니까
이 노트를 본다면 당신이 어디 묵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트레이시는 몰랐지만 팀은 트레이시가 이곳에 도착하기 며칠 전 이미 도착해서 2개의 호텔이 모두 닫힌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 체크인한 것입니다. 사실 실망했지만 팀은 모든 여행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듯이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더 이상 생각에서 없어지는 것이 흔히 보는 것인데 그런 것 중 하나려니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호텔에 혹시나 트레이스가 오지 않을까 몇 번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그 노트를 보게 됐죠. 처음에 눈을 의심하면서 흥분을 감추면서 펜을 꺼내 어디 묵고 있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트레이시와 모니크가 돌아와 팀의 답을 보고 기절할 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팀이 있는 호텔로 갔을 때 팀은 식당에서 뭔가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만날 것이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페루로 향했고요. 처음에는 모니크가 동반했으나 그녀는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고 팀과 트레이스만 남았고 이 두 사람은 그 뒤로 3달 동안 남아메리카 여행을 한 것입니다. 10군데가 넘는 곳을 같이 방문했고요. 한 번은 45시간 흔들흔들거리는 버스를 타고 간 적도 있었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 이러는 과정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팀의 여행 스케줄의 마지막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런던으로 일단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시는 그 이후에 코스타리카에 직업을 잡아서 거기서 일을 잠시 하면서 서로 그리워하면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997년 트레이시의 여행 스케줄도 마침내 끝나고 콜로라도로 돌아왔습니다. 이때쯤 팀도 이제는 런던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뉴질랜드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로 가는 길에 잠시 콜로라도를 들려갈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덴버 공항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디까지 갈지 반가웠지만 한쪽 구석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팀이 그렇다고 미국에 무턱대고 머무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트레이시가 뉴질랜드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두 사람은 미래를 두고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3주 동안 두 사람은 콜로라도 여름을 만끽하면서 하이킹, 바이킹, 야외 활동을 많이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다가 결혼에 대한 옵션을 대화를 가졌지만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밤 의논 끝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하고요. 조용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7년 8월 두 사람은 콜로라도 법정 판사 앞에서 혼인식을 이루고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시는 PhD 박사 과정을 시작했고 팀은 비자 수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는 결혼한 지 26년이 지난 두 사람은 여전히 콜로라도에 삽니다. 오늘날 트레이시는 콜로라도 대학 라이딩 프로그램 교수로 있고요. 팀은 볼더 카운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17살 딸이 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지 이야기에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제3국에서 만난 두 사람의 사랑, 결혼까지 성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아름다운 스토리였습니다. 가게 스토어 안에 들어와서 쇼핑하는 척하면서 물건을 훔쳐 가져가는 좀도둑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대표적인 대형 소매 스토어들, 이런 물건 훔쳐가는 일로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업계에서 이런 훔치는 것을 슈링키지를 줄여서 슈링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슈링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인 대표적인 타겟이나 월마트, 홈디포, 월그린스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훔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커다란 절도 조직 오르가나이즈드 소매 절도단들이 배후 조종하는 경우도 상당히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된 손실은 대형 기업들의 실수익에도 차질을 가져올 정도라고 합니다. 많은 소매업체들 이런 테프트의 증거를 보고하면서 그 이후로 강력계라든지 법자체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도 증가는 이 분야 비즈니스 안의 경쟁업체 라이벌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물건들 중 값어치가 높은 것들은 시큐리티 카운터 뒤에 보관하고 커스터머는 셀폰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물건을 그때서야 가지고 나오는 옵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타겟이나 월마트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형식으로 물건을 보호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매장 안에 경찰 스테이션을 갖춘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스토어 안에서 절도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늘어나고 있는 셀프 체크아웃이 이유입니다. 이것은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직원이 없으면서 의도적인 절도가 될 수 있고 또는 실수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매장에서는 이런 셀프 체크아웃을 없애고 있기도 합니다. 비교적 스토어 안의 슈링크 비율이 다른 소매업체들보다 낮다는 로우즈는 절도 이후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법이라고 강조하면서요. 그들은 많은 기술의 덕을 본다고 합니다. 스토어 곳곳에 테크놀로지를 설치했고 커스터머들 눈에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서 이런 문제를 매니지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큰 이유와 요소로 친절한 커스터머 서비스와 또 커스터머가 구입하러 온 것이 잘 보이게 전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토어 안의 모든 직원들은 커스터머를 최대한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하는 것이 절도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최근 4분기 슈링크 비율이 1%로 유지했다고 하면서 이것은 순수익의 차질을 빚는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화를 이루는데 종업원들에게 주는 임금도 높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소매업계 차원의 로우즈가 종업원들에게 주는 임금 레벨이 최고 높은 몇 군데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피한 종업원들이 적절하게 트레이닝 되면 슈링크 레벨을 낮게 유지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거기에 최고의 시큐리티 팀을 형성하면서 자신 관리와 보호에 최고 목표를 두면서 소매업계의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많이 가는 커스코의 CFO인 리처드 갈란티는 그들은 한층 더 간단한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마지막 4분기 실적을 말하면서 슈링크가 없는 큰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4분기 동안 세일이 9.4%나 증가했고요. 거기다 커스코 멤버십 숫자도 큰 증가를 가졌습니다. 지난 마지막 4분기에 멤버십 숫자가 7,100만, 71 밀리언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년 전보다 7.9%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커스코 카드 소유자가 1억 2,900만 명인데 이것도 전년보다 7.6%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절도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월마트나 타겟에서 겪고 있는 절도 문제와 비교해서 그들의 현재 모습을 말하는데 인벤토리를 훔쳐가는 데 있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주 작은 양의 절도는 증가했지만 다른 것보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커스코 안의 셀프 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셀프 체크아웃으로 절도가 증가하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연구 결과를 보아도 전국의 소매업체의 셀프 체크아웃이 있는 곳의 평균 절도 비율이 4%인데요. 이것에 비해서 셀프 체크아웃이 없고 전통적인 체크아웃만 있는 곳의 절도 비율은 1.5%라 크게 비교가 됩니다. 사실 현재 커스코는 셀프 체크아웃이 있는 곳이 정해진 로케이션 몇 군데만 있을 뿐 모든 매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야말로 다른 대형 소매 업체들보다 커스코 안의 슈링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커스코는 이 슈링크가 1년 동안 0.01%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 정도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레벨이라고 만족합니다. 이렇게 슈링크 레벨을 낮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테크놀로지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의 스캔 앤 고 기술을 듭니다. 아마존의 스토어에서는 절도가 절대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커스터머의 앱과 크레딧 카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구입이 가능한 이유 때문이죠. 절대 물건을 단순히 훔쳐나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커스코는 무조건 새로운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나온다고 그것을 모두 사용하는 업체는 전혀 아닙니다. 커스코의 CEO 갤런티 씨는 우리는 아직 스캔앤고 단계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방식을 널리 사용하려면 아직 한참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커스코는 아이템 몇 개 이하인 경우 사용하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아이디어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커스코의 커스터머당 매번 올 때마다 평균 구입 물건은 16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템 숫자를 제한하는 익스프레스 옵션에 해당되는 커스터머가 적을 것이라는 답이죠. 그런 이유로 커스코에서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은 옵션은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형 소매 업체들 안엔 물건을 훔쳐가는 슈링크 비율이 크게 증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셀프 체크아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앞으로 이것의 존재는 점점 줄어들 전망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 제너레이션 Z세대라 그러죠. 이들은 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 자체에 대한 생각이 부모 세대와 많이 다르다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젊은층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4년제 대학 학위가 절대 절실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가치도 크게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University of Maryland의 사회학 필립 코언 교수는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의 자세를 보면 심지어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마음에도 학위를 따는 것이 미래를 더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대학생들의 모든 부모님들은 그동안 대학을 가야 좋은 직업과 커리어를 갖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길이라고 강조해 왔죠. 집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휴가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다음 세대 자녀들 교육시키는 길과 연결되는 최고 방법이라고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Z세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학 교육이 성공과 안정된 미래라는 아이디어는 지난 몇십 년간 점점 뒷걸음질 쳐온 것입니다. 한 가지는 교육과 커리어는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여전히 맞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거의 보장되어 오던 것과는 많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 교육과 학위를 따는 것이 여전히 최고 옵션은 맞습니다. 2023년 졸업생을 한 사람들 졸업생 대상으로 가진 설문조사를 보면 90%가 대학 결정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위를 얻는 과정에 들어간 재정적인 투자가 학위를 얻고 나서 받는 혜택의 큰 장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 수만 달러가 넘는 학자 융자금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대학 학위를 얻는데 이러는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죠. 거기다 젊은 층들이 느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이 주어진 과제와 임무를 얼마나 잘 해내는가, 그 능력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위에 대한 생각에 더 크게 자극을 하고 있죠. 결국 학위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능력의 무게가 더 실리는 변화로 인한 생각의 변화가 크게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 스킬이 더 앞서는 현실이 대학 학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변하게 만드는 현실이죠. 특히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렇게 능력과 기술에 중점을 두고 고용하는 추세들이 늘어나면서 이 고용주들도 이제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 가치와 필요를 두고 계산하고 심사숙고하는 현실입니다. IBM의 전 CEO가 있습니다. 지니 로메티 씨는 요새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 특정 전공이나 학위보다 특별한 기술에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특히 IBM 같은 경우를 보면요. 2011년에 4년제 학위 소유자가 요구 조건이 95%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만에 2021년에 50% 이하로 떨어진 것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미국 내 다양한 대형 회사들의 물결처럼 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보다 특별한 기술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잘 알려진 구글이나 EY,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최고 회사들이 이런 대열을 리드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는 직장 내 다양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니 로메트 씨가 CEO였던 그때 당시 2016년 IBM은 완전히 새로운 이름 New Color Job이라는 이름으로 4년제 학위보다 특정 기술을 요구하면서 더 좋은 회사의 퍼포먼스를 추구하고 40년 IBM 베테랑으로서 본인이 시행한 최고 업적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예를 드는데요. 본인이 16살 당시에 아버지가 가족을 떠나버리면서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홀로 짊어져야 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4명의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직업을 찾기 시작했고 아무 지원 없이 기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거쳐 나가야 했던 본인의 어머니를 생각한 것입니다. 2012년 최악의 Great Recession을 지날 무렵 IBM CEO에 오른 지니 씨는 그때 당시 8% 실업률이던 시절에 쏟아져 들어오는 직업 애플리케이션 중 특히 본인들이 찾던 사이버 시큐리티의 적절한 누구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기술자를 키우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 IBM은 브루클린에 테크니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런칭했는데 이제 이것은 미국 내 11개 주 또 28개 국가로 팽창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상당수 좋지 못한 지역 하이스쿨 학생들과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모아서 인턴십을 통해 돌아가면서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수된 어린 기술자들은 임무를 척척 해내는데 아무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무도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학 학위 없이 적절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배출해낸 기술자들이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내린 결론은 적절하게 훈련된 기술자가 대학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IBM에 절실하게 필요한 임무를 완성해내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IBM의 절반 이상 포지션이 대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배우려는 의욕만 있으면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사의 관점이 확장되면서 종업원 고용하는 과정에 빨리 기술을 습득하겠다는 의욕이 학위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IBM의 한 예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사람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고용주들이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일 자세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탤런트가 있는 많은 젊은이들 중 프로페셔널이나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을 찾는 방법이 한결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포지션에 채우는 데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죠. 그러나 한 가지 대학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대학 교육 4년 동안 생각하고 배우는 경험과 이것은 현실에 나가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코엔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새 젊은 Z세대들 대학 학위가 가져다주는 미래에 대한 보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엷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에 사는 테레사 버틀러 씨가 있습니다. 테레사 씨는 어린 8살 때부터 담배를 피워왔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가 $5를 주면서 담배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집에 사갖고 오면 1시간에 한 번 정도 엄마가 담배 가져오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담배 불을 붙여주는 일이 그녀의 임무인데 그런데 단순히 담배 불만 붙여오는 것이 아니고 그녀 입에 한 개 물고 엄마 담배를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담배를 피우게 된 건 그렇지만 어머니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성장할 1980년대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 사람들에게는 담배는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원주민 절반 이상이 흡연자였습니다.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집단 중에 이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들은 토바코라든지 알코올, 어떤 독성 물질은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1700년대 말 유럽인들이 도착하면서 모두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주기적 기아 현상, 시스템적인 인종차별,
교육이랑 전혀 없는 환경에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팩에 $2 주고 사면 쌓인 스트레스와 배고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뉴질랜드는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금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흡연 인구 비율을 5%로 낮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국의 흡연 비율이 18%였는데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2025년 세워놓은 타겟보다 훨씬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감소는 유럽 후세 백인들이나 아시안들 사이에서는 감소가 있는데 마오리족의 흡연 비율은 2021년 최고인 20%를 여전히 기록하면서 결국 다시 말해서 마오리족은 이런 모든 정책의 뒷전에 밀려버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매년 4천여 명의 마오리 원주민이 사망하는데요. 이 중에 담배 흡연이 30% 정도라고 하고 그리고 평균 수명을 놓고 봤을 때 뉴질랜드의 평균 수명과 마오리족 수명에는 무려 7년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흡연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뉴질랜드의 금연 정책은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강경책입니다. 2024년까지 담배 파는 소매업체 숫자도 크게 줄일 것입니다. 현재 600군데에서 60개로 줄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세대에게서 담배를 멀리하는 정책으로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시 말해서 14살 이하는 어느 누구도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절대 살 수 없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금연시키는 정책은 앞으로 부작용도 초래할 우려가 큰데요. 무엇이든지 한 시장에 가하는 정책은 다른 곳에서는 부작용의 모습으로 튀어나오게 만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지난 2019년만 보아도 뉴질랜드 불법 토바코 판매는 이 전체 담배 소비의 12%를 차지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이 새 법으로 토바코가 암시장, 블랙마켓에 굳건히 자리 잡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랙마켓은 마오리족 같은 원주민들에게 더 강하고 위험성이 높은 담배나 강력계와 잦은 충돌 등으로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41살의 원주민 여성이 있는데요. 로라 모리스 씨는 이 여성도 15살 때부터 담배를 피워왔는데 다양한 세금이 붙어가지고 비싼 담배 가격으로 그렇게 사다 보면 일주일에 $30 이상 나가게 되는 이유로 보통 일반 편의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그 대신 블랙마켓에서 큰 백에 들어있는 값싼 담배를 길거리에서 구입해 피웁니다. 그러니 이번에 정부가 담배 파는 이 소매업 숫자를 줄인다 해도 그녀와는 무관한 얘기죠. 이렇게 블랙마켓에 불법으로 공급되는 토바코는 뉴질랜드 외부에서 대규모 토바코 밀수로 이루어지는 대부분 대규모 범죄 조직이 이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거의 강제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을 두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서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런 정책은 경제적인 여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담배를 팔 수 있는 스토어를 단기간에 90%를 줄인다는 것. 이런 스토어들 수입에 토베코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적게는 14%에서 높게는 47%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스토어들이 이런 다른 수입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코너 비즈니스들이 모두 망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너 스토어들이 사라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스토어들이 주위에 많지 않은 마오리 원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절대적으로 앞으로 필수적인 밀크라든지 에그, 모든 그로서리 구입에 차질이 생길 것도 당연합니다. 뉴질랜드는 역사적으로 흡연과 금연 정책을 두고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금연 정책이 한 가지 만들어져서 모두 다른 커뮤니티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책은 대부분 백인 위주로 정해져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마오리 문화를 전혀 배려하는 노력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금연을 두고 이어지는 강경책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비균등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 좀 더 철저하고 의도된 마오리족 안에서 리더들이 앞장서면 문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매니지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마오리 집단 차원에 독립적으로 흡연에 연관된 문제를 해결책을 머리맞대고 의논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어떤 것이고 추가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뉴질랜드 정부가 추구하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금연 강경책이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소수 원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그룹 리더들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보통 뉴질랜드 국민들에 비해 훨씬 흡연 비율이 높은 원주민들, 애초에 유럽 백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토바코에 중독되어 현재는 더 헤어나기 힘든 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새 금연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흡연 비율을 크게 낮추겠다는 강력한 목표가 새롭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여기 따르는 다양한 문제와 블랙마켓이 더 활발해질 우려도 부작용의 가능성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담배 구입을 일반 편의점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암시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마오리 원주민들에게는 이런 정책과 담배 판매업소의 감소도 그들의 우려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담배 판매에 크게 의존하는 수많은 뉴질랜드 편의점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연 앞으로 강경한 국가 차원의 금연 정책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두고 볼 일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